네, 미국 주식 사관학교의 신승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모셨는데 네. 또 이렇게 미국 주식 투자 관련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 주식이라고 하지만 한국 주식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뭐 이를테면은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섹터라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테슬라가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매출은 늘었지만은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로 좀 낮아졌다. 네. 그러면서 또 가격을 인하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당일날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네. 거의 뭐 10% 정도 빠졌나? 아무튼 간에 이게 그렇다면은 이 테슬라의 가치를 좀 훼손한 요인인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테슬라가 최근에 IR 하면은 맨날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지난번 IR 때도 어땠냐면은, 네. 새로 전기차 낸다며 해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전기차를 다 기대를 했어요. 아, 이제는 사이버 트럭이 나오겠지.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근데 까놓고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할 거다. 이러니까 주가가 팍 빠졌어요. 딴소리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뭐, 전기차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로봇이 나서 이렇게 뒤에 애매하게 춤추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하고 쭉 또 빠지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IR 할 때마다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근데 왜 이런 IR을 계속 하는가? 얘들 바보가 아니니까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근데 왜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테슬라 마지막 그 IR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한 게 사실 IR이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마스터 플랜이 있고, 마스터 플랜 1, 2가 이미 나와 있고, 참고로 1이 나온 건 10년 좀 넘었어요. 되게 오래된 거죠. 되게 오래됐네. 네, 내가 창업할 때 완전 극초창기에 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2는 그거 다음에 몇 년이었더라? 제가 몇 년 뒤에 나왔고, 그 다음에 3이 이제 되게 최근에 나왔어요. 마지막 IR 때 3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봤을 때 그 플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플랜 1이 뭐냐면은, 플랜 1이 뭐라뭐라 길게 써있는데, 간단하게 가면 뭐냐면은, 우리가 비싼 차를 만들 거야, 처음에. 그 다음에 이윤을 많이 낼 거야. 근데 이윤을 많이 낸다는 게, 이제 이익은 높겠지만, 매출은 많이 못 내겠지. 하지만 이윤은 많이 낼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 번 돈 가지고 조금 더 싼 차 만들 거야.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싼 차 만들 거야. 하는 거니까 얘는 계속 싼 차 만들고 가격 싸게 만드는 게 얘네 입장에서 더 타당해요. 이게 원래 그냥 의도된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게 이제 투자할 때 좋냐 나쁘냐는 좀 모르겠는데, 적어도 얘네가 이 기조를 바꿀 생각은 1도 없다. 왜냐면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던 애들인데, 그 실제로 그 말대로 보통 차가 라인업이 나오면은, 원래 현대차라 하면은, 현대차 진짜 저는 좋은 기업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모로. 근데 라인업이 뭐 좋은 거 나오고, 이제 좀 싼 거 나오고 이러잖아요. 비싼 거 나오고 싼 거 나오는데, 테슬라는 그런 거 1도 없죠. 테슬라는 항상 나오는 게, 비싼 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싼 거, 그 다음에 좀 더 싼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더 가격 낮추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가격 인하로 낮춰줬는데, 이걸 더 낮출 거냐 물어보면은 100% 그거는. 무조건 더 낮출 거고, 테슬라의 기본적인 플랜은 어쨌거나 점유율 높이기에 지금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적자를 보지 않는 이상 점유율 높이기 위해서 좀 싸게 파는 건 제가 볼 땐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가치가 훼손되진 않았어요. 다만 그 가치가 투자할 가치가 있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죠. 그건 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투자하시던 분들은 이것 때문에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때까지 투자 안 했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들어오거나 빼거나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별로 바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최근 IR에서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기조가. 그러니까 니네가 투자자가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우리 마스터 플랜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뭐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금 확보할 만큼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땐 테슬라가, 이것 때문에 가치가 훼손됐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테슬라 가치가 훼손되는 건 언제 훼손이 되는 거냐면은, 오히려 원래 마스터 플랜에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 마스터 플랜이 뭔지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마스터 플랜 1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마스터 플랜 2는 이제 전기 생산이랑 그 다음에 저장을 일원화시킬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건 테슬라 차가 이미 다 그게 돼 있거든요, 기술이. 그래서 얘네는 전기차기도 하지만 바퀴 달린 배터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는 이미 그걸 하고 있고, 마스터 플랜 3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제 주가를 와장창창 아작을 낸 주범인데, 얘는 이제 우리 이제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로 갈 거다. 근데 그거를 자동차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배 이런 걸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운송기관에 다 넣을 거다. 이게 얘네 플랜인데, 그런 의미에서 로봇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대로 가는 거는 저는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플랜 자체는 리즈너블하고 이대로 쭉 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뺄 이유는 없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 장출한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살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웃긴 게, 얘네가 기술주인데 사실상 시클리컬 주식 정도라요. 이렇게 큰 주식이 막 50%씩 빠졌다가 100%씩 올라갔다 이러는데, 이러니까 기관이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막 스테디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기관이 받쳐줘야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기관이 생기상 못 넣는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예요. 비슷한 걸로는 또 약간 그 대마 기업 같은 게 있어요. 대마 기업은 ESG 때문에 기관이 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마 기업도 이렇게 하는 거 기대 못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더라도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약간 내가 테슬라의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하면은 익스큐션은 이때까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괜찮고 실행도 잘하면은 그러면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악재 터졌을 때 넣는 거는 굉장히 할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이 가셔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이제 단가를 낮춰가지고 네. 얻는 효과는 펀더멘탈적으로 얻는 효과는 점유율 확산 이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일시적인 수익성 훼손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사실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테슬라 자체적으로 뭐 정말 초장기 그런 마스터 1, 2, 3로 쭉 가는 그런 계획은 오케이 좋긴 좋으나 결과적으로 그게 EPS를 높여서 주주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요번에 가격을 인하시켜가지고 수익성을 좀 훼손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견조하게 유지하거나 확대시키는 데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점유율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걱정해야 돼요. 점유율이 떨어지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더 걱정되기는 해요. 그래서 테슬라를 무지성 롱을 외칠 수가 없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일단 중국에 걸려있는 리스크가 너무 많고 그리고 넥스트 테슬라가 분명히 그러니까 다음 테슬라가 분명히 나올 텐데 이게 중국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많다거든요. 근데 솔직히 중국이 데이터가 훨씬 많아요. 당연히 그렇죠. 중국은 모든 자동차 이제부터 카메라 달고 다녀라 하면은 무조건 다 달고 다닐 거고 그거 무조건 중앙으로 다 보내라 다 보낼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데이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술력도 솔직히 AI 논문을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말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AI 논문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애가 쓰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에 있는 중국애가 써요. 그러니까 다 중국애가 써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함의가 있는 게 중국 애들이 기술력이 딸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이제는. 특히 AI에서는. 다른 거 반도체는 좀 많이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AI만 놓고 보면은 중국 애들 기술력이 딸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넥스트 테슬라가 나오면 중국에서 나올 텐데 그럼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다 투자한 거는 다 나가리 되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그냥 중국에서 진짜 좋은 전기차 기업이 물론 지금도 많고요. 솔직히. 그래서 BYD 때문에 중국에서 쪽을 못 쓰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테슬라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봐야 돼요. 근데 점유율이 높아지는데 EPS가 좀 낮아진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견딜만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잘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근데 저는 중국에서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래서 중국에서 뭐 베이어다오 약간 회의 같은 중요한 회의가 있잖아요. 그럼 베이징에서 테슬라 출입 금지. 그날은 못 몰고 다녀요. 아예 그냥 그 기간 동안. 근데 이런데 테슬라 사겠어요? 안 사죠. 저라도 안 사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슬라에 비해서 막 BYD나 니오 같은 애들이 많이 떨어지냐 물어보면은 뭐 지금은 솔직히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현대차 같은 거 자율주행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한국 안에서는 테슬라 못지 않은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중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테슬라가 많이 매력적이냐 하면 솔직히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잘 가긴 되게 어렵다고 해요. 솔직히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에 계속 리스크인데 근데 그럼 다른 나라에는 테슬라 따라갈 만한 기업이 나올 거 아니냐 하면 그건 좀 회의적이거든요. 제가 중국을 예외로 든 거는 아까 데이터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다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뭐 예상은 못하겠지만 좀 주춤하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오히려 EPS가 높아지고 점유율이 낮아지면은 그때는 던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되는 KPI는 점유율이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약간 좀 관련이 있는 2차 전지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네네네. 한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 상승률 1위다 올해. 근데 그 이유가 바로 2차 전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뭐 많게는 뭐 4-5배 오른 종목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사실 다 미국이거든요. 미국 IRA 수혜. 그런 부분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IRA 수혜로 한국 2차 전지 주식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결국 이 IRA는 미국에서 하는 정책이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는 저는 그거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잡아야 되는 나라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잡는다는 게 어떤 뜻이죠? 잡는다는 게 이제 한국 내에서 기업들.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기업을 죽어라 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때리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풀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IRA도 뭐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아까 또 다른 얘기로 반도체도 또 이슈가 계속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한국에 유화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나 투자하는 거는 그 자체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술력도 뭐 기술력에 대해서 제가 2차 전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제 영역이 아니라서 그쪽은. 근데 어쨌거나 잘하는 거로 이제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올바른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최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으나 어쨌거나 그 아이디어 자체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IRA 법안에서 보면은 이제 뭐 그냥 솔직히 그냥 전기차 같은 거 쓰려면 결국 2차 전지 써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확실하게 그냥 미국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에서 못 갈 것 같고 중국에서는 다른 애가 잘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럼 아예 다른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럼 미국 쪽 체인 있고 중국 쪽 체인이 있을 텐데 미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회사들이 이제 중국 쪽 체인에 붙어버리면은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놔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냥 IRA 법안이 어쨌거나 계속 더 유화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한국에서 약간 한국 장의 약간 특징인 것 같은데 어떤 테마가 있으면은 그게 묻어 있으면 다 같이 올라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는 좀 약간 걸러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내가 테마를 먹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포스코 DX 같은 것도 같이 오르거든요. 근데 그건 2차 전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근데 그런 것도 같이 오르는데 이런 거는 오르면은 먹고 나와야지 적당히.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좀 더 세게 묻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포스코 DX는 포스코라는 이름밖에 2차 전지가 묻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건 한 10% 오르면 먹고 나와야죠. 그 다음에 오르는 거는 운인 거죠. 근데 뭐 해서 진짜 에코프로 같은 진짜 찐 대장 이제 좀 솔직히 입에 올리기도 좀 무서운데 요새는 예 무슨 소리 들지 몰라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하셨군요. 제가 요새 무서워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런 회사들은 네. 조금 더 오래 약간 좀 더 많이 상승폭을 기대하는 건 타당하다. 다만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좀 다시 계산은 해봐야 되는데 그건 있어요. 그 의외로 이거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겸사겸사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2차 전지를 봐야 될 때 IRA도 봐야 되지만 독일 쪽도 좀 봐야 돼요. 독일 쪽이요? 네. 왜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보통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드는 원료 중에서 독일에서 오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2차 전지가 솔직히 지금도 잘했고 예전에 잘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좀 약간 못 갔던 구간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때 왜 못 갔냐면은 그러니까 못 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실제 그때 장이 다 안 좋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 얘기도 좀 있었고. 네, 공매도 얘기도 있었고 장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은 라인 강의 수익이 엄청 낮아졌었어요. 라인 강의 수익이 낮아지니까 독일 내 화학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원자재 수급이 안 되니까 2차 전지가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공매도가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치 투자를 내가 하고 싶다 하면은 좀 그런 밸류 체인이 어디서 오는지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같이 좀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꿈을 먹고 가는 상황인데 꿈을 먹고 가는 게 어쨌거나 꿈이 다 꺼지고 나면은 어쨌거나 이제 가치 투자의 영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예전에 그랬던 전적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있었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 좀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약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은 사실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 민주당 정권이고 민주당 정권은 역사적으로 친환경, 네.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IRA라는 법을 사실 만들어서 뭐 통과시킨 부분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년에 대선에서 공화당 쪽으로 기운다라고 그쵸. 한다면 약간 이 색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나요? 실제로 단기적으로도 이게 이슈가 있는 게요. 예를 들어 지금 부채 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맞아요. 네. 제가 잠깐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그냥 부채 한도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채 한도 이게 얘기 나온 게 지금이 78번째예요.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쇼를 하는 거죠. 맨날 사실. 이제 연례 행사인데 근데 이제 연례 행사에서 쇼를 하면은 보통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무 돈 많이 드는 정책들은 좀 축소하자는 얘기가 꼭 딸려 나와요. 당연히 딸려 나와야죠. 근데 그런 거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IRA 같은 거니까 좀 환경 관련된 게 많으니까 그럴 때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죠. 그런 리스크를 좀 생각은 해놔야 된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공화당 리스크도 있는데 저는 공화당 리스크는 의외로 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전기차가 뭐 100% 무조건 가는 흐름인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조금 그건 회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 발전 캐파시티가 그걸 따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차가 지금 한국의 전기차가 뭐 10% 남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기차가 100%가 다 깔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전기차가 쓰는 전기 비율이 10배가 늘어난 건데, 전기량이. 근데 이걸 지금 충전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냐 물어보면 지금 절대 감당 못 해요. 한국은 사실 힘들 것 같고, 제 네. 생각에도.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 대륙이 넓고, 미국은 되는데. 가정마다 네. 이제 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유럽은 되겠냐 물어보면 유럽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유럽도 좀 유럽도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발전 인프라랑 충전 인프라는 다르잖아요. 근데 발전 인프라는 무조건 문제가 있어요. 그냥 발전 인프라가,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슬라 하면 이거 궁금해서 계산 한번 해봤었어요. 테슬라는 아예 그냥 배터리 용량을 그냥 메가와트 단위로 주거든요. 내가 지금 보통 한 달 정도에 쓰는 이제 와트 수를 곱하기 한국인 자동차 수 해보니까 한국 전체 정도의 발전 용량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전기차를 진짜 밀고 싶다, 내가 전기차가 정말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발전은 솔직히 가리지 않고 투자해도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이 늘리려면은 솔직히 발전은 그냥 화학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다 어느 정도씩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크게 있겠죠. 보니까 이제 네. 미국 에너지 뭐 정보국 거기에 따르면 네. 2050년까지 보니까 이제 뭐 에너지 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태양광이 가장 많고 뭐 30 몇 퍼센트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 에너지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커져야만 하죠. 전기 쪽은 진짜. 약간 좀 오히려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쪽을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런 쪽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태양광은 진짜 괜찮을 수가 있어요. 풍력은 저는 솔직히 예전에도 나와서 말을 했지만 풍력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편이에요. 근데 태양광은 볼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고 전기차가 말씀하신 대로 그 IRA 그 목표치에 맞게끔 성장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런 네.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깔려 네네. 있다. 그러니까 결국 발전도 되고 충전도 돼야 되는데 충전은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발전은 근데 앞으로 깔릴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이것도 약간 지정학적 분쟁에서도 이게 이슈가 있는 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게 중국이랑 미국이 이해관계가 모든 부분에서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한 부분에서 겹쳐요. 이제 환경 부분. 아. 중국이 의외로 환경에 진심이에요. 전기차 미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중국은 환경오염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 장난 아니에요. 미세먼지도 그렇고 미세먼지보다 더 중요한 게 식량 생산이 안 돼요. 아, 환경이.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식량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해경이랑 싸워가지고 해경 한번 죽은 적 있었잖아요. 되게 안 좋은 사건이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왜 있었냐 하면 식량 안보가 지금 중국이 담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단백질 생산도 부족하고요. 이제 그 곡물 생산도 부족해요. 근데 그거 이유가 가장 큰 게 다 환경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거 솔직히 진짜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중국이 더 급해요, 이거는 솔직히. 그래서 제 생각에 환경오염 이슈에 대해서는 둘이 좀 합의를 볼 수가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너네 다 무역지지 하겠지만 우리가 환경오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든 합의를 보자, 이럴 수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약간 발전 관련된 애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쪽 애들은 전반적으로 계속 볼만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반도체 수출은 다 금지해도 태양광 발전 관련된 반도체나 그런 인프라 수출은 다 오케이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거는 시장이 훨씬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2차 전지도 같이 보는 거 너무 좋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니까. 근데 그런 흐름에서 맞춰서 근데 이 흐름이 진짜로 피지컬리 정말 실현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발전인데 발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전기차를 정말 내연기관차를 다 버리고 다 전기차 쓰려면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발전 캐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밸류에이션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만큼이나 그러니까 보면은 재밌는 게 사람들이 자기에서 가까운 거부터 테마를 타요. 그래서 일단 배터리부터 테마를 타는 거예요. 왜냐? 배터리는 모든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핸드폰, 노트북, 그리고 전기차에서 다 이슈예요. 쓰면은 그게 가장 절감이 돼요. 저 테슬라를 타지만 테슬라 타면 가장 절감되는 게 충전 이슈예요. 아. 그러니까 배터리부터 일단 테마를 타요. 근데 배터리가 지금은 뭐가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안 타니까 그냥 꽂으면 충전이 되거든요. 근데 당장 내일 당장에서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정말 전기차를 탄다 하면은 꽂아도 충전 안 돼요. 발전이 그렇게 안 될 테니까. 다 꽂는 순간 서울 다 다운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테마를 타야 되는 거 뭐냐면 그 다음에 발전이죠. 그래서 전 2차 전지 좋다고 생각해요. 2차 전지 너무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태양광이든 아니면 신재생 뭐 풍력이 될 수 있고 수력이 될 수 있고 뭔가 있겠죠. 저는 태양광을 탑픽으로 보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발전 관련된 거 같이 비슷하게 보는 게 좋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계속 수혜보는 거 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IRA 수혜로 이제 그 실적 측면에서 분명히 수혜를 볼 거예요. 근데 그거랑 주가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실적이랑 주가는 양해상 관계를 가지지만 꼭 양해상을 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적은 분명히 수혜를 본다고 생각해요.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실적 이외에 다른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실적적인 수혜는 분명히 볼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유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게 의외로 이거는 미중 분쟁 영향도 좀 덜 탈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만큼은 중국에도 추출하고 미국에도 추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또 약간 다른 형태의 배터리를 또 선호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수혜 보는 건 맞고 앞으로도 관심 가져야 될 섹터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전지가 성장을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뭐 재생이라든지 태양광 그쪽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이 약간 소외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은 배터리 채워주려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은 의외로 지금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누스케일 같은 거 많이 보죠. 엔페이지 에너지나. 저는 그런 것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참고로 하나솔루션은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솔루션 예전에 그 말하는 거 들어왔었는데 그 ESS 발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남는 전기예요. 어디서 전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전기가 부족하고 어디서 전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남는 전기를 저기로 잘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시스템을 비트코인을 써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 채굴을 해요. 그다음 부족한 곳에서 비트코인 같은 전기를 사와요. 대단한 창조적 연자인데요, 이거. 근데 이거는 많이 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해요. 엑소모빌에서도 이렇게 해요. 엑소모빌도 석유를 캐고 이제 천연가스 남는데 천연가스 싸잖아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발전기 돌려가지고 채굴해요. 이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하나에서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는 이건 좀 너무 위험할 수도 있죠. 제가 하나가 손자동사를 잘 지은 것 같아가지고 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는 저는 꽤 와닿는 기업인 게 일단 e스포츠 구단을 가지고 있는 맨 처음 금융계 기업이에요. 근데 e스포츠 구단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트렌디한 걸 잘 따라간다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롤을 열심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ESS에서 그런 식으로 약간 하려고 약간 하는 세미나 같은 것도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얘네가 말하는 게 컨벤싱하고 트렌드도 되게 잘 따라간 것 같으니까 괜찮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미중 무역 분쟁, 뭐 재생 에너지나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손을 잡을 수 있지만은 반도체가 가장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본다면은 신경 쓰고 중국에 절대 수출 안 하려고 하고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만약에 중국에서 마이크론 칩을 안 받는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희도 팔지 마라. 약간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중간에서 특히나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TSMC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마냥 밝게 보기엔 조금 어려워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사지 말라 이건 절대 아니고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한 패턴은 삼성전자를 무한 장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나쁜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기본적으로 시클리컬 종목인데 그렇죠, 시클리컬이죠. 무한 장투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해야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아직 되게 유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완전 기로에 서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 게 왜 기로에 서 있냐면은 이건 기술 문제는 전 약간 좀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는 정치 때문에 촉발되는 이슈잖아요. 지금 모든 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TSMC는 진짜 불안해요. 저는 TSMC 투자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TSMC가 불안해요? 네, 전 TSMC가 훨씬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TSMC가 좀 더 잘하는 부분이 많죠. 시스템 만들어도 그렇고. 근데 저는 지금은 기술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단 시진핑이 지금 연임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좀 놀라울 정도로 자기네 파벌만 다 깔았어요. 자기네 우호 파벌도 다 내쳐버리고 딱 자기 파벌만 다 깔았어요. 정치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열전만 전쟁이 아니에요. 냉전도 전쟁이고 애매한 전쟁도 전쟁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애매한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참고로 중국은 이런 애매한 전쟁을 가장 잘하는 나라예요. 중국은 이런 걸 어떤 개념이라 말을 하면은 초환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환전이라는 게 초나라 한나라 이게 아니고 한계를 뛰어넘은 전쟁. 그러니까 탱크끼리 쌈박질하는 게 전쟁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전쟁이지만 그거만이 전쟁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도 다 전쟁이다 해가지고 중국은 공산당 내에 우마오 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체냐? 오와오 단이거든요. 오와오가 이제 거기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500원 받고 댓글 알바하는 애들이에요. 여론조작단을 아예 당단에서 굴리는데 이거를 당연히 대만에도 굴리고 한국에도 다 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쟁이라고 봐요, 걔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시진핑이다 하면은 열전을 하는 건 하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시진핑이 대만을 얻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의 중국을 정말 명실상부화하는 거.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멀쩡한 TSMC. 그래서 멀쩡한이잖아요. TSMC 자매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멀쩡한 TSMC를 얻고 싶어요. 근데 열전이 나면 멀쩡한 TSMC는 절대 못 얻어요. 절대 못 얻죠. 일단 대만 정부부터 거기를 때려부실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리고 TSMC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애초에 대만 정부가 출자한 게 49%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만 재벌들 다 불러다가 조인트 까가지고, 야, 너네 돈 내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원래 인텔에 가가지고 출자해달라 그러니까 인텔이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가가지고 ASML 기업, 그 필립스에서 ASML 모회사에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부에서 출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자란 거는 대만 재벌들 불러가지고 조인트 까가지고 출자한 거라서, 사실상 그냥 진짜 찐 대만의 기업이에요, 얘네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TSMC 대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이 진짜 그러니까 인민군이 상륙했을 때 멀쩡한 공장은 없을 거다. 근데 그렇겠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상륙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가 니를 죽일 수 없지만 니도 나한테 원하는 걸 얻어갈 수 없다. 이게 대만의 공식적인 그냥 정치 안보 전략이에요. 그래서 TSMC를 일단 파괴하는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산시댐이라고 있죠. 엄청 큰 댐. 그거는 같이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대만이 망하더라도 샹시댐은 내가 무너뜨리고 가겠다. 이게 대만의 공식 전략이에요. 샹시댐이 무너지면은 한 2억 명 정도가 피해를 봅니다. 중국에서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더라도 너네도 몸송이 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국력이 딸리는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안보 전략을 합니다. 실제로 영국이랑 프랑스도 똑같은 전략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냉전 시절에 영국은 모스크바 기준의 핵 기준을 딱 유지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영국이 망해도 모스크바는 데리고 간다. 네. 그래서 그건 원래 티피컬한 전략인데 TSMC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전을 했을 경우에는 멀쩡한 TSMC를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열전은 일단은 좀 차선책인 거예요. 그럼 최우선책은 뭐냐면 애매한 전쟁인데 이 애매한 전쟁의 최고는 뭐냐면은 대만의 완전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게 가장 20, 30년 동안. 치명적이겠죠. 네. 한 20, 30년 동안 친중 정권이 계속 들어서면은 굳이 열전 안 해도 거의 내 땅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작하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여론전을 합니다. 어떤 식의 여론전을 하냐면은 최근에 동남아에서 납치된 대만 애들을 중국 대사관이 풀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 식의 여론전들을 계속 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반중파들은 이제 설자를 잃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이게 솔직히 나라가 물론 이제 권체 간체 쓰는 건 다르지만 어쨌거나 여론 조작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댓글 알바 계속 돌리고 그런 여론전 계속하고 그런 걸 계속 할 거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제가 할 때 두 번째가 되게 크리티컬한데 대만이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중국 있고 대만 이렇게 있잖아요. 딱 붙어 있잖아요. 패밀리에서 방문하니까 중국이 한 게 되게 의미심장한데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는 훈련을 한 번 했어요. 근데 이거가 진짜 제가 할 때 진짜 묘수인 게 미국이 이걸 딴지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일단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자국 영토 내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섬을 삥 둘러싸가지고 훈련하는데 물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계속 그냥 비정기적으로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훈련한다. 오늘 날씨가 나쁘니까 훈련한다. 이러면서 예상치 못하게 계속 걸어버리면 TSMC 물류가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면 TSMC는 앉아가지고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국에서 약간 TSMC 공장을 유치하거나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TSMC도 얘는 바보가 아니니까 어떤 원칙이 있냐면은 N-1 원칙이 있어요. N-1 원칙이 뭐냐면은 여기에 3세대 반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 본토에 3세대 반도체가 나왔다 하면은 미국에 갈 수 있는 맥시멈 공장은 2세대까지만 가요. 첨단 기술 기반의 첨단 기술은 무조건 대만에만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영 기업은 아니지만 나라의 피가 엄청 섞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TSMC 기조가 아예 바뀌지 않는 이상 얘는 기조를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기조를 바꾸면은 당장 대만 정부에서 난리를 칠 텐데 그걸 버틸 수는 없는 구조고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면서 TSMC가 멀쩡히 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물류도 영향을 주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대만 전반적으로 영향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면은 친중파에 엄청난 힘이 실릴 거예요. 이게 열전을 하면은 반중파의 힘이 실리죠. 실제로 싸우면은 쟤가 쳐들어오는 놈이 나쁜 놈인데 그러면은 반중파 힘이 엄청 실리는데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가스라이팅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같이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개구리 그냥 물에다 넣고 그냥 서서히 삶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친중파가 집권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이제 중부에서도 우호적으로 더 나오겠죠. 그래서 친중파가 집권하면은 그런 훈련 싹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경제 좋아지고, 그러면서 지지율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더 여론도 이제 열심히 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제 같은 것도 더 잘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로 친중파가 집권할 때 대만 이득을 볼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봤을 때, 친중파가 정치적 힘이 더 실리는 거죠. 그렇게 한 30년 동안 친중파가 집권하면은 중국 목표 달성한 거예요. 열전 안 하더라도. 근데 중국은 이게 돼요. 미국은 이런 걸 못 해요. 왜냐면 미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쵸. 중국은 정권이 안 바뀌어요. 맞아요. 중국은 이게 돼요. 이게 공산당의 무서운 게 이런 게 돼요. 얘네는 백년대계를 진짜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른 나라는 백년대계를 절대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TSMC는 제가 볼 때 미래가 밝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중국이랑 무조건 이 짓을 할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 뉴스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러싸고 훈련을 예전에 할 때는 처음 할 때 나왔죠. 처음 할 때 뉴스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할 때 뉴스가 나오지 않아요. 관심을 사람들이 안 가져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TSMC 내에서 서서히, 얘네가 뭐 기술은 좋지만 물류가 안 나오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TSMC가 안전하냐 물어봤을 때 저는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 솔직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있냐 하면은 무조건 할 것 같다, 솔직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TSMC가 오히려 더 불안하고, 그럼 그거 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용인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참고로 이 용인은 그 부동산 투자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저는 지금 용인을 부동산 쪽으로 되게 좋게 보는 측면인데, 그래서, 네. 아직도 안 뛴 구들이 있더라고, 뛰어야 되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용인이랑 평택에다가 미친 듯이 이제 그런 반도체 공장 짓는 게, 지금 그럼 얘네도 사원을 걸고 짓는 거, 삼성전자도. 이거에서 꼬꾸라지면 미래 없을 수도 있어, 솔직히 얘네도.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는 갤럭시로 가는 기업이 아니라 칩으로 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사업 운을 걸고 지금 투자를 한 거예요. 일단 이재용 아저씨는 그래서 지금 정말 칼을 빼들었고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봐야 돼요. 이게 근데 잘 가면은 TSMC 그런 거랑 맞물려서 앞으로 10년을 봤을 때 잘 가면은 넥스트 레벨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파운드리에서. 근데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또 어떤 걸 봐야 되냐 하면은 미국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국도 보니까 파운드리가 원래는 좀 솔직히 그냥 수익은 별론데 있어야 되긴 하지만 수익은 별로고 환경오염 이슈도 있고 어쩌까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자국에서 하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외국에다 투자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기술되면 일본에서 시작해가지고 일본이 너무 올라가니까 꺾고 이제 한국이랑 대만 쪽으로 많이 넘어간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해. 그러면은 미국도 당연히 파운드리를 미국 안에서 make 아메리카 칩 그레이더 어게인 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럴 때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회사들 더 밀어주고 싶거든요. 그럼 이런 거 봤을 때 칩셋 어떻게 될지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크게 때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때렸잖아요. 때렸다기보다는 독소조항들이 좀 엄청 세게 걸렸어요. 너네 장사하지 말라는 걸로 걸렸어, 사실상. 중국에다 막 반입도 안 되고 장비. 네, 중국 반입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안 풀어줄 수도 있는데 진짜로 실제로 ASML도 비슷한 이슈가 있어요. ASML도 중국에다 많이 파는데 ASML에다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부에서 이거 내정 간섭이다. 이거 야 너네 시장 경제를 니네 외친다는 놈들이 이게 말이 되냐 하는데 어쨌거나 얘도 그냥 했다 하면서 깨갱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반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할수하게 계속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공장 빼내고 그런 건 저는 제가 볼 때 되게 맞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독소 조항은 좀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독소 조항들은 솔직히 눈치 보면서 완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IL이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를 가장 밀어줄 거예요. 근데 그게 1, 2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안 되죠. 사실. 네. 기술 격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1, 2년 안에 될 것 같지만 10년 뒤에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1, 2년 안에 아예 그런 반도체 독소 조항이 계속 강하게 걸렸을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플러스 지금 감산이 들어간 건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근데 감산이 들어간 게 좋은 시그널이 아닌 것만큼 이제 앞으로 좀 더 낙폭을 열어두고 봐야겠죠. 열어두고 보는데 그런 낙폭 어쨌거나 시클리컬 주식이니까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슬 오히려 더 살 때는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TSMC는 투자 안 할 것 같고 첫 번째로. 네. 그러니까 적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절대 안 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도 삼성전자랑 비교해서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것 같냐 하면은 솔직히 이미 그런 거는 다 녹아 있으니까 그게 크게 차이 날 것 같진 않고 그럼 그거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지금 업황이 안 좋으니까 좀 더 하방을 열어놓고 봐야겠지만 원래 반도체는 업황 안 좋을 때 사는 거다. 그때부터 사실 오르죠. 원래. 네. 업황 안 좋을 때 사서 업황 좋을 때 팔아야 되는 맞아요. 전형적인 주식이라서 그냥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안 사는 거는 물론 내가 진짜 그래서 코카콜라는 지금 계속 뭔가 우양을 하고 있으면 코카콜라를 안 사는 건 좀 꺼려져요.
뭔가 내가 모르는 브랜드 이슈가 있는 거니까. 근데 반도체는 원래 시클리컬이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 이때까지 그냥 무지성 장투를 했던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거 슬슬 바라볼 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 아이디어로 볼 거면 솔직히 진짜 용인이랑 그런 쪽 그냥 진짜 상가 하나 사는 게 맞지 않나. 진지하게. 왜냐면은 그게 삼성전자가 잘 되든 안 되든 거긴 잘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투자가 꼭 뭐라고 하지, 약간 주식에서만 투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바닥 기대감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봐야 돼요. 아예 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 침체가 오면 또 더 열리니까. 예. 그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올 수 있다는 거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니까 업황이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원래 더 내려갈 때 사는 거였으니까 반도체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랑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나쁘지 않게 보고 하지만 TSMC는 좀 걸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버핏이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약간 팔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통하게 버핏이 지금 버핏이 지금 포트 보면 좀 웃긴 게 아까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포트가 지금 방산주만 넣으면은 전쟁 대비 주식이에요. 진짜로. 근데 약간 그렇게 보고 있구나, 진짜. 근데 그렇게 보는 거라고 해도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한 시나리오대로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전은 안 날 것 같지만 갈등이 에스컬레이트가 되면은 계속 투자를 하니까. 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방산주는 별로예요. 방산주는 열전이 나야지 최고예요. 근데 열전은 안 날 것 같으니까 방산주는 안 사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지금 보면 에너지 주식 사죠. 에너지 주식 전형적으로 약간 갈등 올라갈 때 일단 사놓으면 당연히 좋은 주식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일본 상사주들 사잖아요. 그런 거 사는 거 솔직히 그냥 완전 전쟁 대비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랑 같이 봐야 되는 게 해운주. 해운주가 진짜 애매한데, 해운주는 언제나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시클리컬에서 업황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롱런으로 봤을 때 해운주를 사면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 진짜로 갈등이 심화되잖아요. 그럼 한국 입장에서 중국에서 사올 수 있는 거 호주나 유럽에서 사와야 돼요. 그러면은 톤마이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 자체의 양이 더 줄어들더라도, 그러니까 물동량 자체는 줄어들더라도 운임이 높아진다. 네, 운임이 높아지고 써야 되는 돈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떤 게 좋냐면은 여기서 해운주를 그냥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어떤 걸 사야 되냐면은 해운주 공시를 까보면은 언제나 나와 있는 게 선단이 나와 있어요. 선단에서 너무 큰 배가 많은 건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소형 배. 중소형 배가 이제 뭐 파라맥스 사이즈 정도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은 배를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물동량은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그냥 가장 매시브한 물동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중국, 미국 사이가 가장 매시브해요. 그런 데는 진짜 케이프맥스 같은 정말 큰 배들, 이런 배들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 벌어주는 게 투자 아이디어예요. 약간 그런 큰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해운주 사는 거는. 근데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줄어들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짜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소형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괜찮은 해운주들 찾아가지고 사이클 맞춰가지고 투자하는 게 지금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갈등 대비로 봤을 때는 그런 주식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약간 지금 또 약간 지정학적 플러스 갈등 관련된 걸 쭉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냥 미국 내에서 갈등이 오면은 사야 되는 약간 정답 주식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로는 엑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바디캠 만드는 회사예요. 그 경찰들 바디캠 달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 바디캠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경찰들도 이런 수요가 많아져요. 그 경찰의 돈도 더 가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오라고 이제 민간 교도소 하는 회사. 이거 지금 빅쇼트 드럼 치던 사람 이름이 뭐였죠? 마이클 웰리. 예. 그 사람이 투자하는 게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SWBI라고 이게 SNW였나? 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권총 브랜드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가 왜 보면 좋냐면은, 얘네는 열전에 쓰이는 권총이 아니에요. 얘네는 민간인 쓰는 권총이에요. 민간인들이 그냥 들고 다니기 좋은 권총이에요. 그래서 그냥 큰 총 만드는 회사들이랑 달라요. 근데 내가 진짜 기관소총이다. 못 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약간 뭔가 불안한 그런 정치 상황이나 실제로 미국도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뭐 좀비 마약이라든지 약간 그런 이슈도 좀 있고. 그런 이슈 때문에 불안한 거가 저는 다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로 봐서 살 거면은 SWBI 사는 게 맞아요. 다른 총 주식은 좀 상대적으로 수혜를 덜 받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게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좀 뛰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면 총기 규제 더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사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사재기 하는 거죠, 사재기. 앞으로 못 살 것 같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좀 아이러니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총기 규제하면 오르는 주식이라니까. 예.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근데 뭐 실제로 총기 규제가 막 실제로 막 전면적으로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몰라요. 그러니까 저런 거 테마주가 있으니까 저런 거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약간 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뭐 경기 네. 침체가 하드랜딩 쪽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저런 주식들이 굉장히 볼만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그 올해 초에 반도체도 그렇고 뭐 결과적으로 기술주가 좀 반등을 한 게 챗 GPT, 뭐 생성형 AI 이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올가에서는 엔비디아를 뭐 탑픽으로 꼽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말 뭐 이렇게 뭐 패러다임 바꾸는 그런 기술일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렇다면 뭐 엔비디아 이거 말고도 약간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뭐 탑픽 주식이 있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보통 스쳐 지나간 테마로 메타버스나 NFT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그죠?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저는 NFT는 솔직히 좀 사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NFT는 솔직히 전혀 믿지 않고, 대개의 경우. NFT에 정말 신박한 활용처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면 저는 거의 믿지 않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스쳐 지나갔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하라면. 왜냐면 마인크래프트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핫한 게임인데, 이게 어떻게 스쳐 지나간 테마예요. 근데 다만 테마가 보통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테마가 처음에 버즈월드하고 막 이름이 붙어요. 대표적으로 유비쿼터스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테마 이름이 사라져요. 그럼 그 테마가 무의미했냐? 그렇지 않아요. 유비쿼터스라는 게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 스마트폰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봤던 것들이 지금 다 구현이 되어 있죠, 사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생성형 AI, 그러니까 보통 제너리티브 AI라고 하는데, 이 버즈월드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몇 년 안에 사라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술이 없어지거나 무의미하냐면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즈월드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테마는 없어지고, 그 대신 실적으로 남겠죠. 그래서 테마를 한번 타고, 그때 팔고 나오고, 그냥 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들을 고르면 되는데, 테마는 지금 한번 탔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에서는 많이 탔죠. 한국에서 포난 같은 기업들이 탔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챗GPT 관련주는 없어요,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난이나 테마나 솔트룩스 이런 거 사면 안 되냐 하면은, 사야죠. 약간 트레이딩의 영역? 네, 트레이딩 영역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게 챗GPT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존버한다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닌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사는 건 맞고, 그런 의미에서 뭐 마인즈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인즈랩은 저는 그냥 사두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게, 사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GPT-5 나오면 또 팔고 GPT-6 나오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네. 좀 약간 눌려 있을 때 들어갔다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어떤 게 탑픽이냐 봤을 때 보통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꼽으세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약간 반반이에요, 솔직히 하라면은. 첫 번째로 엔비디아는 좀 재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예전 엔비디아의 랠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솔직히. 저도 엔비디아가 이제 탑픽이었고,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AI였는데요, 하나는 코인이었어요. 이제 채굴. 네, 근데 이제 채굴은 많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많이 떨어진 게 솔직히 코인장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말할 수 있지만, 이더리움은 이제 GPU를 써서 채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큰 꼭지가 하나 꺾인 거예요. 네. 이더리움 채굴수 절대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한 날개가 꺾인 상태고, AI에 대해서도 만약 얘네가 예전처럼 독점주냐 하면은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를 대체하기 위한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추천정 시대를 만들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는 봐야겠지만, 예전처럼 막 마냥 독점주의야 물어보기엔 좀 애매하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거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아니고, 제가 최근에 아웃스탠딩 단톡방에서 들은 아이디어인데, 네, 어떤 이름을 모르겠는 익명의 V십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투자 논리가 뭐였냐면은, 이런 최근에 지금 우후죽순 나오는 열강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얘네들이 결국 인수합병 엔딩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인수합병 되는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하는데,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하나의 뾰족한 기술을 만들면은 그 기술이 보통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한국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로 인수된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런 거 인수하는데 그러면 뭐 얘네가 좀 뭐 약간 짜게 뭐 값쳐주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공격적으로 인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자체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최선호주냐 물어보면 전 최선호주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선호주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새로 판이 깔린다는데, 이름을 알고 있는 애들보다는 이름을 모르는데 더 떡상한 애들 있을 텐데 걔는 최선호주로 봐야죠.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엔비디아를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관의 입맛에 맞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기관이 못 담아요. 낙폭이 너무 왔다 갔다 심하니까. 막 중소형주도 기관이 많이 담기 되게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거는 크게 담을 수 있죠.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최소 넣어준 거예요. 전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는 그래서 지금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진짜 사문을 걸고 싸우고 있거든요. 여기서 밀리면은 구글은 미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구글이나 마소에 베팅했다가 까지는 것보다 엔비디아 베팅하면은 누가 이기든 수혜를 어느 정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호주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워렌 버핏 말할 때도 말을 했지만 이게 큰 형들 따라간 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고 큰 형들이 찍어준 방향을 보고서 난 중소형주에서 비슷한 아이디어 가진 애들이 상승폭이 더 크니까 그런 거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AI에서 좀 약간 중소형주 중에서 보는 거를 지금 열심히 찾을 때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어떤 기업들이 좋을지는 지금 저도 좀 많이 서칭을 하는 중인데 전 예나 지금이나 루미나 열심히 밀고 있기는 하고요. 루미나? 네, 루미나. 그 라이다 기업인데 예. 근데 거기가 좀 호재가 있기는 한 게 그 경쟁사가 벨로다인이었는데 일단 벨로다인이 상폐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루미나가 탑픽이었는데 맞아요, 어쨌거나 맞아요. 다행히도 이제 네. 다행히도 벨로다인이 상폐돼가지고 살아남았으니까 일단 라이다를 쓰면 좋은 건데 아까 제가 테슬라가 맥시멈 먹어야 30%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70%가 테슬라처럼 기술이 좋긴 되게 어렵거든요. 테슬라는 테슬라고 테슬라 빼고 나머지 자율주행하려는 애들은 다 라이다를 쓸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라이다를 쓰는 세팅이나 안 쓰는 세팅이랑 필요한 기술력이 많이 달라요. 라이다를 쓰는 게 필요한 기술력이 훨씬 낮아요. 어쨌거나 좋은 센서 썼으니까. 근데 라이다 뭐 가격이야 뭐 솔직히 계속 내려가는 추세니까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것 같고 솔직히 옛날에 PC 같은 거 진짜 뭐 몇십억씩 했는데 지금은 뭐 몇십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라이다 가격도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루미나가 AI 쪽에서 꽤 괜찮은 수혜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좀 사람들이 약간 이게 미주사 규정에 할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좀 좋은 주식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AI 관련해서.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중국이 AI 관련해서 기술력이 없는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언더밸류가 아닌가. 언더밸류인 이유를 보니까 일단 큰 손들이 다 뺐어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언더밸류가 심한 것 같은데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맵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진짜 웃긴 게 이 기업이 파는 그 상품 중에서 하나가 1984 키트를 팔아요. 1984 키트가 뭐냐 하면은 1984가 그 조지 오웰이 쓴 소설이잖아요. 빅브라더가 전 국민을 감시하는 그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팔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국에서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중국 외에 다른 제3세계에도 잘 갈 거예요. 얘네는 팔릴 게 되게 무궁무진하고 그럼 이게 솔직히 미국에서도 안 당기냐면 미국에서 당기긴 할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들이 기술력이 없냐 물어보면 기술력 충만하거든요 진짜. 예를 들어가지고 마스크 끼면은 이거 그러니까 코로나 때 애플이 마스크 끼니까 그 페이스 인증, 그러니까 얼굴 인증 안 되니까 그거 기술 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전에 기술한 사람들이 중국 애들인데 왜 개발했냐면은 홍콩에서 시위할 때 마스크 끼고 시위하니까 얘를 잡아내려고 바로 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한 게 마스크 끼고 시위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거의 개발해가지고 상용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 봤을 때 얘랑 기술력 없냐? 물론 기술력은 충분히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얘네는 이거를 악용하려고 하는 그것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못할 BM도 얘네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런 회사가 잘 가는 게 맞냐 물어보면 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이런 회사는 좋은 거죠. 그냥 돈 잘 벌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개발주들 중에서 바이두 같은 회사들 너무 많이 눌려 있거든요. 바이두가 AI 기술력 없냐 물어보면 좀 애매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지금 인도 주식 얘기를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못했는데 원래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인도 주식에서도 AI 잘하는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넥스트 AI 가장 잘할 만한 진짜 넥스트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지금 인도 임페리얼 공대 기숙사에서 누가 2명이서 모여가지고 코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일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 보는 거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도 쪽 지수를 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인도 개별 투자가 좀 조만간 열린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열리면은 그것도 꼭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중국보다 인도가 투자하기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공시를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인도는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 공시를 좀 보니까 좀 봤거든요. 좀 보니까 확실히 미국보다 서치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것저것 불편하긴 한데 일단 영어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도랑 중국 주식들 보는 것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미국 내에서는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이번에 너무 잘했어요. 오픈 AI에다 투자를 한 게 조건이 너무 좋아요.
조건이 좀 이게 정확하게 조건을 한국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건이 좀 어이가 없는 게 오픈 AI가 이득을 낼 거잖아요, 앞으로. 그럼 오픈 AI가 이득을 낸 거에 75%를 투자금을 변제한 데 쓰여요. 그러니까 얘네가 투자를 해서 돈을 줬지만 나중에 다시 받는 거예요. 근데 받는 게 너무 웃긴 게 오픈 AI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낼 대상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만든 거에다가 챗GPT 다 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한번 이제 오픈 AI 거쳐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돈을 이렇게 그냥 한번 넣었다 뺄 뿐이지 얘가 실제로 쓰는 돈 되게 적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이 앞으로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다, 솔직히.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제가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좋게 보는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CEO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구글이 잘 나가고 막 모바일 OS 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근데 얘는 기술 개발, 다른 애들 기술 개발해가지고 막 치고 나가는 동안, 그래서 구글에서 막 알파고 만들고 안드로이드 만들고 애플도 막 아이폰 내놓고 이러는 동안 얘네 뭐 했냐면은 되게 재밌는 게 얘 뭐 했는지 아세요? 얘가 영업만 죽어라 뛰었어요. B2B 영업만. 그 B2B 영업망에서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을 잘 만드니까 이거를 다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오피스에서 쓰는 거 구글 독서 쓰는 회사 없잖아요. 다 그렇죠.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즈가 저는 이거에 성공을 보여준 케이스인 게 IT 프로덕트로서 팀즈는 솔직히 쓰레기예요, 진짜. 근데 팀즈를 다 써요. 왜 그러냐면은 오피스 쓰는데 번들로 껴서 파니까. 근데 팀즈가 이제 엄청 좋아져요. 어떻게 좋아지냐면은 막 어떤 사람이 회의하다가 중간에 나갔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얘한테만 개인 메시지로 네 없는 동안 얘기했던 거 요약해서 보내줘요, 챗GPT가. 이런 걸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넣으면은 이제 MS의 회장은 더 공고해지는 건데 이걸 왜 지금 더 테이크 어드밴티지 할 수 있냐, 이걸 왜 더 레버리지 할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이미 B2B에서 영업을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근데 구글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챗GPT를 가장 잘 쓰는 거는 저는 B2B라고 생각해요. B2C로 쓰는 것도 저는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는 돈 내서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B2B로 썼을 때 파괴력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AI 프로덕트들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잘 잡았다. 지금 포지션을 너무 잘 잡았고 이거를 구글이 단기간 내에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이길 수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구글이 넥스트 바드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잘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B2B 영업망을 다 뚫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거쳤어요. 근데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IT적으로는 암흑기였어요, 솔직히. 하지만 그걸 거치고 나서 지금 IT가 다시 얹어지니까 이거 두 개 시너지가 나가지고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 CEO가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승리한 투자한 게,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CEO로 이제 재직하면서 주식을 꽤 많이 샀어요. 지금 주식이 4%인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4%를 보유하고 있는데. 엄청 많이 샀. 네. 이 사람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난번에 많이 올랐을 때 한 10%인가 덜어내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승리자예요. 근데 이 사람 이 사람 이 미래를 봤던 거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월급 받으면 계속 사고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발머랑 챗GPT의 연합으로 인해서 지금 영업망도 뚫린 상태에서 프로덕트도 좋아졌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좋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최근에 뭐 스팸 문자 방지 서비스 이런 걸 출시하셨더라고요. 이거 왜 출시하셨는지. 엄밀하게 일단 출시한 건 아니고 지금 개발 중인데. 개발 중. 지금 난항이 좀 있어요. 데이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데이터를 그러니까 일단 왜 출시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스팸 문자가 요새 너무 많은데 이거 솔직히 막을 수가 없거든요. 왜 못 막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예전에 번호 차단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번호 차단은 안 돼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하냐면은 사업을 제가 가서 한번 좀 물어보니까 리딩방에도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냐면은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한테 야, 너 문자 보내면은 문자당 500원 줄게. 100개 보내면 5만 원이잖아. 괜찮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알바를 돌려요. 그러니까 일반인 번호예요. 근데 일반인 번호를 다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번호 차단은 불가능. 문구 차단은 원래 어려웠어요. 뭐 주식 문구 차단하면은 그냥 그거랑 같이 차단당할 문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구 차단은 원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답이 뭐 있냐면은 AI로 진짜 문자 내용을 읽어보고서 이거는 스팸이다 아니다 이거 걸러주는 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통신사에서 만들 가능성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도 저는 누군가는 이렇게 심해지게 만들겠지 근데 아무도 안 만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업무를 못 봐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필요하다. 내가 만들어야겠다. 지금 제가 지금 만드는 중인데 지금 이거 만들려면은 일단 데이터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기는 한데
데이터가 좀 많이 있으면 좋아요, 무조건. 근데 데이터 수집 때문에 사실 좀 그래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 구글 폼으로 들어가셔서 스팸 문자 받은 것 좀 복붙해서 좀 넣어주시면은 너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예, 아마 그래도 데이터 수집과는 또 별개로 제가 볼 때 5월 중순쯤에는 프로토타입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뿌려질 거예요. 그때는 또 써보시고 또 피드백 많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예전에 또 마침 제가 또 텍스트 AI 하는 게 또 전공이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써먹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이거 개발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주식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광고 문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심해요. 네, 요새 너무 심해요. 힘들긴 한데 또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면은 네네. 또 저희가 잘 쓰면 좋으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또 지원을 해주시고 뭐 출시가 되면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또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출시되면 또 이제 그때 피드백도 많이 받았을 테니까 와서 잘했으면은 저 잘했습니다 이러고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죄송합니다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그렇긴 한데 생각에.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모셔가지고 또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색다른 또 인사이트, 또 재밌는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 보시고 다른 시각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현명한 투자 의사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우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